오늘은 중고차 시장이 지금 오늘자 기사들을 보니까 뭐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최근까지 가파르게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신차 출고가 안 되기 때문에 중고차 시세가 가파르게 많이 올랐었어요. 자, 중고차 중에서 개꿀 정보 어떤 차들을 걸러야 되냐? 어잉? 모닝, 레이, 스파크, 경차인데 노 사장님, 요거 경차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는 차인데 왜 이런 차를 믿고 걸러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요 세 차종 외에도 경차가 또 있겠죠? 앞으로 또 여기에 뭐 캐스퍼도 포함이 되고 할 텐데 이 세 개의 차종을 경차로 살 때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 요 세 개의 차를 중고차로 살 때 만약에 500만 원 전후에서 경차를 사야 된다. 그러면 사실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500만 원 정도에서는 이 세 개의 차종을 사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800만 원 이상에서 또는 1000만 원 가까이를 주고 이 경차를 컨디션이 좋은 걸 산다라고 해서 이걸 산다라고 하면 요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경차는 생각보다 중고차 값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만큼 수요가 많고 생계 밀착형으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의외로 얘네들이 중고차 값이 되게 높아요. 근데 가격이 일정 부분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실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 있는데 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에 들어가는 경차 중고 시세가 문제예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고 나는 1000만 원 이하의 경차 중고차를, 왜냐면 1000만 원으로는 새 차를 못 사.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로 경차를 사려고 딱 마음을 먹은 거야. 자, 1000만 원 이하로 경차 중고차를 딱 보면요, 키로수라든가 연식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정말 저 가격에 저걸 판다고 너무나 비싸게 파는 거. 이거는 싸서 사기가 아니라 너무나 비싸게 파는 거. 시세가 안 떨어. 물론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 공급의 원칙을 따라가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아둔하게 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칙이 이렇게 처절하게 말도 안 되는 호가를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800만 원 이상이면 가급적이면 신차를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돼요. 근데 뭐 500만 원 전후에서 이 이하에서 산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는 사도 되고, 700만 원 전후에서 노사님 그럼 700만 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요 정도 주고 꼭 경차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어쩔지는 몰라 보여도 저는 사실 이 금액이면 준중형 중고차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차를 살 때 무조건 경차를 꼭 사야만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좀 폭넓은 시선으로 중고차를 바라보는 게 좋겠고, 1000만 원에 근접하게 됐을 때는 경차는 무조건 중고차가 아닌 신차를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사님, 스마트 스트림 2.5는 뭡니까? 그러는데 스마트 스트림 2.5는요 2019년 제가 알기로는 7월경으로 기억이 나. 이건 뭐 달수가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을 텐데 이때 K7이 먼저 나왔고 2019년 말 2020년 1월 달 기준 19년 말부터 IG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가 이때 차를 판매를 했어요. 스마트 스트림 2.5가 들어갔죠. 자, 이때 초창기에 나왔던 엔진들이 오일 감소, 진동, 소음, 제가 누누이 말을 했죠. 오일이 막 펄펄 줄고 있는데 막 오일 게이지 긴 거 바꾸고 오일 더 넣고 15,000km를 더 타고 와라.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꿔주는 조건은 엔진 체크 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엔진 체크 등은 오일이 거의 바닥까지 없어져서 오일이 잘 안 빨렸을 때 오일 압력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경고등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2번 연속이 체크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엔진 오일이 체크가 안 될 정도로 적어야지만 쇼트 엔진 교체로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국정감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2020년 중반기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약간의 보완이 된 것으로 저는 보여요. 앞쪽에 뭐 게스캇 뭐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뭐 오일 게이지도 바꾸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유튜버가 말했듯이 뭐 피스톤의 뭐 드레인 하를 뭐 개선을 했다 어쩌다 했는데 사실 드레인호라고는 큰 문제는 없는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현대자동차가 입장 표명은 안 했는데 엔진 출력의 분포도를 변화를 준 게 아니냐.
쉽게 말해서 엔진을 디튠을 한 거죠. 엔진 출력이 나오는 시점을 디튠을 해서 엔진에 걸리는 부하나 엔진에 발생되는 엔진의 온도 자체를 더 낮게 설정한 것으로 저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2019년 초창기에 나왔던 것부터 2020년 한 중반기까지 출고된 차량들은 조금 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 새 차를 산 오너들도 제대로 된 합당한 서비스를 못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서비스 조건을 걸고 쇼트엔진 교체 조건을 걸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새 차를 구매한 소비자도 현재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는데 이 차를 넘겨받아서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제조사에서 더더욱더 이 핑계 저 핑계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차를 중고차로 샀을 때 만약에 엔진에 크리티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는 뭐예요? 엔진을 교환해야 되거나 엔진의 보링 작업까지 해야 되는 심각한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점에 노출이 됐을 때 합당한 서비스를 못 받을 환경이 어느 정도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 차들은 사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되고 차의 이력이라든가 엔진 오일 부분이라든가 시동을 걸어놓고 냉간 상태나 열이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세타2 계열 엔진은 제가 말을 안 해도 알 거예요. 엔진 실린더 내부에 스크래치라든가 여러 개 있을 때 세타2 엔진 계열을 얘기하고 제가 또 어떤 차를 얘기할 때 어떤 유튜버가 또 툭 튀어나와서 누 엔진은 괜찮아 시퐁 막 이러면서 왜 노 사장은 현대차 엔진만 가지고 막 물었더니 어쩌냐 누 엔진은 괜찮다 어쨌는데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현대에서 나오는 모든 차들의 엔진의 문제점은 저는 엔진의 블럭 즉 알루미늄 합금 기술이 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찰문 유튜버들이나 현대자동차를 빨아주고 싶어하는 뼛속까지 친현대 유튜버들이 알루미늄 합금을 가지고 다이캐스팅 공법이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서 명장님의 실험 방법까지도 막 깔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죠. 하지만 예전처럼 우리 소비자나 시청자들이 이제는 어그로를 끌리지 않아요. 저는 사실 현대자동차의 엔진 특히나 이 알루미늄 블럭으로 넘어가서부터 현대자동차의 알루미늄 엔진 블럭의 기술 노하우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누 엔진도 알루미늄 블럭이 들어갔어요. 어떤 유튜버가 그래요. 누 엔진은 문제 없다는데 내가 미국의 누 엔진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는데 미국자 기사발 9월 23일 우리나라 기사발 지금으로부터 약 14시간 13시간 전에 났던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누 엔진 약 10만 대 가까이 또 리콜이 떴습니다. 커넥팅 로드 베어링 고착 오일 압력 경고등, 엔진 노킹, 작동 중에 엔진이 손상돼서 충돌할 수 있다. 엔진이 정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주행 중에 엔진이 팍 정지가 되면 어떻겠어요? 옛날 세타2 엔진이죠. 그러면서 충돌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리고 뜨거운 엔진 표면에 오일이 누출돼 화재가 될 수 있다. 커넥팅 로드 베어링 문제, 오일 압력 경고등 문제, 엔진 노킹 소리, 오일 누출로 인한 화재 문제. 세타2에서 났던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배상과 리콜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암암리의 리콜이 진행되고 있었던 이 엔진. 근데 지금 요 누 엔진이 장착된 차를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가 이 누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요. 세타 엔진이 아니죠. 이런 엔진이 들어간 차를 살 때는 저는 사실 좀 다른 방법이나 폭넓은 시각으로 다른 차들도 좀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런 엔진이 들어간 차를 중고차로 사는 거를 권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자, DCT 7단 미션. 건식이죠. 건식 DCT는 1, 3, 5, 7단을 잡아주는 클러치가 하나 있고요. 이거 홀수 클러치죠. 2, 4, 6 후진을 잡아주는 클러치 2개가 있어요. 근데 이 건식 DCT 7단 미션이 내구성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미션의 허용 토크 범위, 자동차의 엔진에서 내는 토크가 35토크가 나오는데 35.0 킬로그램 뉴런 미러의 토크가 나온다고 해봐. 근데 이 미션이 받아들이는 토크의 허용 한계치도 여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션에 안전 마진이 별로 없는 거야. 토크가 쏟아져 들어올 때 입력을 해서 바퀴 쪽으로 나갔을 때 미션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엔진에서 들어오는 토크를 받아서 바퀴 쪽으로 내보내주면서 기어비를 회전을 해서 구동 효율을 높여주는 게 미션인데 토크를 받아들이는 여유분에 대한 내구성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미션이 금방 망가져요.
과거에 나왔던 DCT 미션들은 5만 미만에서도 문제가 일으켜지는 게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네이버나 구글 등을 검색해봐도 차주들의 문제점들이 되게 많아요. DCT 7단 미션은 신차를 살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지만 중고차를 살려는 내가 살려는 차가 DCT 7단 미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건 조심스럽게 차를 훑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라면 가급적이면 DCT 7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는 안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하고 싶어요. 이거를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사야죠. 사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 미션이 들어간 차는 웬만하면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10중 팔고 미션 수리비가 무조건 나와. 이거는 현대 기아라서 그렇다? 꼭 그렇진 않아요. 현대 기아가 다른 제조사들에 비해서 내구성이 더 떨어질지 어쩔지는 직접적인 비교가 필요하겠지만 다른 제조사들도 건식 DCT가 들어간 더블 클러치의 경우는 굉장히 수명이 짧습니다. 자, 그리고 전륜 기반 4WD, 산타페 DM, 베라 크루저, 소렌토 R, 스포티지 R, 투싼 IX 이 외에도 몇몇 차들이 있어요. 전륜 기반 엔진,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투싼이나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경우 2륜과 4륜을 선택하는데 보통 엔진이 이렇게 가로로 있죠. 빵빵빵 4기통 있고 옆에 이렇게 미션이 달려있어. 이걸 전륜 기반이라고 해요. 평상시에 4륜을 묶지 않으면 이렇게 앞바퀴 굴림, 전륜 구동으로 차가 가요. 그 다음에 4WD 옵션을 선택하면 돈을 뭐 100몇만 원인가 200만 원 정도를 추가를 하면 여기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가 딱 달려요. 그리고 구동 샤프트가 뒤로 빠지고 여기에 다판 클러치가 딱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뒤에 디퍼렌셜 케이스에 붙어서 뒷바퀴로도 구동이 가요. 이거를 전륜 기반의 4WD라고 해요. 처음에 이 시스템을 만든 회사는 볼보에서 또는 미국의 어떤 브랜드에서 스웨덴에 있는 할덱스라는 회사로부터 이 시스템에 대한 로열티를 주고 갖다 쓰기 시작했거든요. 내구성의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얘네들은 미션은 일단 DCT 미션을 쓰지는 않았어요. 얘네들은 미션을 오토 미션을 썼어요. 오토 미션을 걸었는데 이때 들어간 미션이 아이신 6단도 있었을 거고 현대가 자체 개발했던 전륜 대응 미션이 들어간 차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 차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엔진이 있고 미션이 있으면 요 미션 끄트머리에다가 트랜스퍼 케이스를 달아요. 옆으로 빠지는 구동을 기역자로 꺾어서 뒤로 보내주는 장치를 트랜스퍼 기어 박스라고 하고요. 안에 이제 트랜스퍼 기어들이 들어가죠. 뭐 헬리컬 기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어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스플라인 기어라고 해서 이쪽에서 구동을 빼오는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기어의 산이 이렇게 길어서 기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작은 기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요 얘보다 큰 사이즈 기어를 여기다 이렇게 물려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어끼리 이렇게 끝에 톱니만 맞물리는 게 아니라 날들이 있으면 이 날 위에 이 날을 이렇게 엎어서 들어가는 걸 스플라인 기어라고 해요. 스플라인 기어. 이 기어가 마모가 돼 버리는데 어디서 마모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빨리 작살나는 차들은 10만 이내에 대부분 다 작살이 나고요. 좀 오래 버티는 애들은 뭐 12만까지도 가는데 어떤 애들은 4만 킬로에서도 작살이 났다. 그런데 이거를 차주들이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 사륜 시스템이 뒤로 뒤로 구동력이 전달되는지를 체크하는 센서가 없어. 내가 그때 현대자동차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오일이 없어져도 줄어드는 오일을 감지하는 센서가 없다 그랬잖아. 사륜의 구동이 뒤로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체크하는 센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어, 스플라인 기어가 다 마모가 돼서 구동이 뒤로 안 가도 이 차는 몰라요. 센서가 몰라. 내 차가 지금 뒷바퀴로 구동이 가는지 안 가는지 관심이 없는 거야. 왜 이게 마모가 되냐면은 이 스플라인 기어가 어떻게 해서 얘가 마모가 되냐면 자, 사륜을 걸어서 일로 사륜이 갔어. 그럼 여기 다판이 붙어가지고 여기에서 다판을 많이 붙이면 구동이 더 많이 갈 것이고 다판을 조금만 붙이면 구동이 조금만 간단 말이야. 자, 그 판단은 이제 ECU나 TCU나 여러 가지 전자 제어들이 감지를 해서 뒷바퀴 구동이 필요해서 갔어. 자, 여기서 구동이 이제 붙었어. 근데 요 원래 옛날 차들은 SUV가 여기다 센터 디퍼렌셜 기어라고 차동 장치를 이 뒤에 있는 뒷대우에 있는 이 차동 장치를 여기도 하나 더 달아서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안쪽 바퀴가 2바퀴를 돌 때 바깥쪽 바퀴는 6바퀴를 돌아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 맞잖아. 안쪽 바퀴는 조금만 돌고 바깥쪽은 많이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 바퀴에 회전차를 흡수해 주는 게 없으면 가면서 득득득득득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회전차가 나니까. 그거를 흡수해 주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디퍼렌셜 기어예요.
디퍼렌셜 기어가 좌우측의 바퀴에 회전차를 흡수를 해준단 말이야. 그거를 센터에서 다는 걸 센터 디퍼렌셜이라고 그래요. 좌로 회전을 하거나 우로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구비진대를 갈 때 앞바퀴와 뒷바퀴도 회전차가 나요. 앞바퀴가 3바퀴를 돌았을 때 얘는 4바퀴를 돌 수도 있어. 그러면 요 중간의 회전차를 센터 디퍼렌셜 기어에서 먹어준단 말이야. 근데 이런 전륜 기반 사륜들은 센터 디퍼렌셜 기어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통의 차들이 센터 디퍼렌셜 기어가 없는 경우에 누군가는 앞뒤 바퀴의 회전차를 흡수해 주는 게 필요해요. 보통의 다판 클러치들을 넣는 차들은 여기에 이 다판에서 이 바퀴의 회전차와 이 바퀴의 회전차를 다판에서 먹어줘야 돼. 근데 이 다판 클러치가 슬립을 허용하지 못하거나 너무 슬립을 많이 허용하게 되지만 다판 클러치도 열을 받고 클러치가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 차값이 안 비싸니까 그런 정밀하게 제어를 못하거나 다판 클러치의 내구성이 약하면 다판 클러치를 딱 붙였을 때 얘가 슬립을 허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코너를 돌거나 구비진대를 갈 때 앞바퀴와 뒷바퀴의 회전차를 흡수해주는 완충을 아무도 못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지. 야, 안 되겠다. 네가 총대 메고 가라. 누가 총대를 매? 스플라인 기어가 총대를 맨 거예요. 얘가 가장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어들 중에 얘가 가장 내구성이 약해. 얘가 내구성이 약하니까 얘를 톱니를 다 갉아먹어요. 갉아먹으면서 나중에는 이 톱니가 연결이 돼 있어야 이 구동이 뒤로 가는데 구동이 뒤로 가지를 못합니다. 아, 노 사장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산타페 사륜 고질적인 문제, 산타페 사륜 미션 문제 이런 것들을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이때 당시에 들어갔던. 지금 나오는 미션은 그러면 이게 개선이 됐습니까? 이게 개선이 되려면 다판 클러치의 제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요. 다판 클러치의 내구성이 올라가야 돼. 왜냐면 얘가 슬립을 허용할 때 얘도 열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머금는 오일의 양이나 오일의 점도가 좋아져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트랜스퍼 케이스에 들어가는 그리스가 됐던 뭐가 됐던 윤활 작용을 하는 있는 것들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스플라인 기어가 내구성이 좋아져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 나오는 차들이 좋아졌느냐? 그건 모르죠. 근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 4년 전에 현대자동차가 전륜 기반의 사륜들을 H트랙이라는 말을 써요. H트랙이라는 말을 쓰면서 제가 타보니까 사실 되게 똑똑해졌어. 사륜 시스템이 많이 똑똑해졌단 말이야. 한 최근 3, 4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랬다는 건 나는 이쪽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지 않았을까. 그리고 똑똑해졌다라는 건 뒷바퀴로 구동을 빠릿빠릿하게 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트랜스퍼 기어 안에 부품들이 업그레이드가 됐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스플라인 기어도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들은 문제점이 10만 킬로 가까이 됐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자, 지금 나오는 차는 우리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노 사장님 한국 차만 문제가 있고 수입차는 문제가 없나요? 수입차는 문제가 더 많아요. 너무나 방대해갖고 제가 여기다 다 적지 못해서 수입차는 수입차 섹션으로 따로 제가 또 이 칠판 라이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뭐 맛배기로만 한다라고 하면 W212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출시됐던 E클래스하고 W204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출시됐던 C클래스를 보면 이때 당시에 생산된 차들의 원가 절감이 벤츠도 들어갔던 것으로 저는 의심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체 부식. 리어 서브 프레임이 다 녹슬어서 부스러져요. 그러니까 리어 서브 프레임을 완성을 할 때 노사장이 항상 자동차의 주행성의 캐파시티, 능력치는 뒷바퀴의 서스펜션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뒷바퀴의 서스펜션은 어디에 체결이 되냐? 자, 이게 서스펜션인데 이 서스펜션이 체결이 되는 여기 집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게 리어 서브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리어 서브. 내가 늘 하체 오리기 할 때 강조하는 거야. 방열이 크게 돼 있다. 하드 포인트가 크냐, 적냐, 알루미늄 합금이냐, 스틸이냐 막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리어 서브 프레임. 서스펜션들이 체결되는 그곳 굉장히 중요한데 그곳은 스틸을 쓰던 알루미늄을 쓰던 제조사의 단가와 차값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스틸을 썼을 때는 그 스틸이 쉽게 부식이 안 되고 변형이 되지 않게끔 스틸의 여러 가지 비철이나 여러 가지 소재를 섞어서 스틸을 되게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쉽게 부식이 되면 안 돼요. 차체의 골격 중에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세이프티 존하고 충격을 버텨줘야 되는 인사이드 패널이나 서브 프레임 등은 일반 싸구려 스틸로 만들질 않아요. 복합 소재를 섞어서 굉장히 강하고 표면에는 녹이 슬지언정 자체적으로 내부식에 강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성을 항상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 당시에 나왔던 E클래스랑 C클래스는 이 하체 부식이 어마어마해요. 주행 중에 차가 주저앉기도 하고요. 바퀴가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또한 E클래스 부식, C클래스 부식을 네이버나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차들이 사진과 함께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DCT 미션처럼 아우디 폭스바겐의 DSG 미션도 10만 킬로 전후가 된 차량들은 미션을 오버하울을 해야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기랑 똑같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현대 기아만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DCT, 더블 클러치, 건식 클러치를 쓰는 미션들은 피할 수 없는 내구성에 저하기 때문에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들이 대부분 다 DS 미션이 달렸죠. 2000cc 이하급들은 대부분 다 ZF 8단이 아니라 이 미션이 달렸는데 얘네들은 10만 킬로 전후라고 하면 여차 잘못하면 전차주가 미션 오버하울을 안 했으면 이거 갖고 오면 300만 원 당첨입니다. 당첨이란 말이 어울리진 않지만 300만 원의 덤탱이를 그냥 쓰게 돼요. 많게는 450만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이 차 싸게 샀다고 좋아서 1000만 원 주고 샀다가 나 1000만 원 주고 엄청나게 좋은 매물 골프 갖고 와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미션 타커닥 하고 나가서 갑자기 시동은 걸려 있는데 차가 변속이 안 돼. 차가 가질 않아. 잘못하면 최하 260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DSG 미션의 차량을 살 때는 이 미션 수리비를 생각하고 차 값을 쇼당을 까고 사든가 아니면 이게 수리된 차를 사든가 그런 식으로 이 DSG 더블 클러치 건식 트윈 클러치나 건식 이 자동 수동 기반의 자동 클러치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차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BMW 미니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 오늘은 수입차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좀 급하게 카카오톡의 허프로님 때문에 급하게 주제를 잡느니라고 오늘 좀 다른 업무, 쇼핑몰 관련 업무가 많아서 자료 조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현대자동차가 23일 미국의 NHTSA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게 된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수입차 관련돼서 믿고 걸러야 되는 중고차의 고질적인 문제점들 제가 좀 방대하게 자료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실판 라이브에서 한번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가겠습니다.